네, 영혼의 경제학자 명지대 경제학과의 우석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표결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 기준 9억 원에서 상위 2%, 한 11억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던데 상위 2%로 하는 방안을 확정을 했는데 일단 총평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원래 남 비난하는 건 잘 안 하는데 네. 제가 그 민주당의 그 결정을 보니까 국회의원들 클래스가 좀 떨어진다. 이게 축구 용어인데 클래스가 좀 떨어지고 지금 야당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공천할 때 시험 보겠다 그러는데 여기야말로 좀 시험을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경제 시험이요? 그럼 경제 어려운데 경제가 아니더라도 예. 과세와 관련된 입법은 국회의 아주 근본적인 그런 이제 임무인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좌절스러웠습니다. 아, 그래요? 교수님이 저희하고 지금 그 방송하면서 가장 세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어떤 게 지금 문제라고 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과세 원칙이 있고 우리나라의 그 과세 원칙은 이제 조세 법률이라는 걸 따르고 있어요. 네, 고등학교 때 저도 이건 배웠어요. 그렇죠. 조세 법률주의. 예, 우리 헌법 이제 59조에 보면은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 된다고 돼 있고요. 네.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과세 요건 법정주의 혹은 과세 요건 명확주의 뭐 예. 이런 원칙으로 따져볼 수가 있는데 예. 특히 이제 이번에 결의한 거는 그 과세 요건 법정주의하고 명확주의의 원칙을 굉장히 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과세 요건 법정주의라고 하는 거는 납세 의무자 그다음에 어디에 과세할 건지 과세 표준을 어떻게 정하고 세율을 얼마로 할 건지를 법률로 정해야 돼요. 네, 그렇죠. 법률로 정해야 되고 그렇죠. 과세 요건 명확주의는 이런 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명확하게 기술을 해야 된다. 납세자가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납세자가 본인이 이거는 과세 대상이 된다면은 세부담이 얼마큼 된다. 이거를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이번 이제 상위 2%로 그 과세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과세 요건 법정주의에도 어긋나고 명확주의도 어긋나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상위 2%니까 부동산 경기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공시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 집이 2%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모호하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요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매월 이제 그 매년 6월에 네. 요거를 이제 그 공시 가격을 확정을 짓고 예. 그다음에 상위 2%를 이제 확정을 해서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제 공시지가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정부가 이제 시행령을 통해서 정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걸 사실 국회 결정 사항인데 이거를 과도하게 이제 행정부에 자기 권한을 위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 공시가 결정 권한은 정부한테 있으니까 어디까지를 그럼 공시가를 얼마나 올리고 뭐 하냐에 따라서 2%의 범위가 달라진다. 달라지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얘기도 몇 번 나눴는데 공시 가격이나 공시 지가 자체도 추정치기 때문에 그 자체도 굉장히 부정확한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2% 이렇게 정하니까 그 2%는 사실 믿을 수가 없는 숫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6월 이전에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이게 내가 지금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되게 되면은 세부담이 얼마큼 되는 거지? 이거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물가에 연동해서 매기는 세금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가라는 게 변화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 물가 연동제라고 하는 제도를 채택을 거의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가 연동제라는 게 뭐냐면은 예컨대 우리나라 이제 소득세를 예를 들어 보면은 네. 과세 표준이 4,600만 원 이상 되면은 한계 세율 24% 구간에 들어가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소득 구간은 거의 정해져 있고 변하지 않거든요. 지난 10여 년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고정이 돼 있어요. 근데 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내가 실질적으로 임금은 올라가지 않고 명목 임금은 이렇게 올라가면은 자꾸만 위의 소득 구간으로 점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 실질 소득은 늘지는 않았는데 세부담은 상위 구간으로 자꾸만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자동으로 증세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런 거는 옳지 않다. 옳지 않기 때문에 이 소득 구간을 물가에 연동해서
조정해주겠다. 쉽게 하면 어떤데 임금이 5% 올랐지만 물가가 10% 올라버리면 그렇죠. 실제로 어떤 임금 오히려 하락한 거니까. 하락한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과거 이제 물가 변화분을 고려해서 이 소득 구간을 이제 그 변동시켜 주는데 이거를 물가 연동제라고 하거든요. 예컨대 종부세도 이걸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우리 처음 종부세가 도입됐을 때 기준이 6억 원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그 세법에 있는 고가주택이 얼마가 고가주택이냐라고 하는 기준이 6억 원이었다가 2011년이 되면서 이게 9억 원으로 오른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9억 원이 지금까지 쭉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여기다 물가 연동을 시킨다라고 하면 이거 현실화 시켜주는 거거든요. 예컨대 뭐 지금 보니까 고가주택은 뭐 12억이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는 사실은 뭐 괜찮은 거예요. 쉽게 하면 실질 세부담을 유지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2011년에 9억이었는데 그 기준에서 그럼 1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그래서 10%가 올랐다 하면 9억 9천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진다는 그렇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 물가가 변한 것만큼은 우리가 실질 세부담 유지를 위해서 바꿔주겠다. 근데 네. 이제 민주당의 2% 과세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죠. 왜냐하면 그 의총 가정을 보면은 납세자를 2%로 묶어놓을 수 있으면은 우리 선거에서 크게 불리하지 않은 그런 거다. 쉽게 하면 이제 종부세 대상이 줄어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나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도에 나온 걸 좀 따져 보면은 이제 1가구 1주택에 대한 요 세부담을 좀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대상자가 이제 예상 대상자가 이제 18만 3천 명이었어요. 2021년 기준으로 하면은 원래 이제 기준 원래 9억, 기준대로 9억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번 개편안처럼 2%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 계산해 보면은 그 대상이 50% 이하로 줄어요. 그래서 8만 9천 명 정도로 절반 이하가 되는데 약 9만 명 정도가 줄어드는 셈이에요.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요 2% 안을 그 내세우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9만 명을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그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요 이제 그 지금의 이제 종부세 대상자 개편안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자의 규모는 사실 따져 보면 2019년도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자와 거의 유사한 규모예요. 그때 이제 8만 3천 명이었으니까 지금 이제 새로 개편할 2% 기준으로 하면 8만 9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맞춰놓고 우리가 그 사이에 올라간 부동산 가격 상승분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과세하게 그 세부담을 지게 된 사람들의 그 부담은 줄여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요 2%가 정해진 것 같고 세수는 대략 한 2천억 지금 기준으로 하면 2천억인데 개편안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한 1,300억이 조금 안 돼요. 많이 주네요. 세수가. 많이 줄긴 주는데 사실은 전체 종부세 세수하고 따져 보면은 사실은 크게 주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상위 2% 방안을 그러니까 그 밀어붙였던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종부세를 그대로 놔두면 100만 표 잃는다. 쉽게 말해 선거 논리에 따라서 했다라는 걸 보니까 스스로 고백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연 100만 명이 어디서 나온 숫자냐? 이게 9만 명은 근거가 있어요. 9만 명은 이제 그 종부세 대상 숫자가 주니까 그거는 뭐 의미가 있고 예컨대 거기 관련된 사람이 뭐 한 명당 뭐 3명이다. 예컨대 가구로 따져 보면은 그러면은 한 3, 40만 정도는 우리가 표의 이득을 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100만 명은 좀 근거가 좀 없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선거에서 그 유불리를 좀 따져 보려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세금이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종부세하고 재산세를 조금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산세는 납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종부세는 굉장히 소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재산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방세인데 그렇죠. 보통 지방에서 공급하는 공공재에 대한 일종의 가격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 재정학자들은 이걸 조세 가격이라고 부르는데 예컨대 지방에서 우리 지역에서 뭔가 삶이 나아지지가 않았는데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시킨다. 그러면 납득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주 헌법에다가 전년도에 비해 봤을 때 2% 이상 재산세가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한도도 정해놨거든요, 사실은. 재산세 세수 증가분을 딱 한계를 적어놓은 거예요. 세부담의 한계를 물가 상승이나 혹은 2% 이렇게 작은 거를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건 지방 공공재가 늘어나지 않는데 세부담이 확 늘어나는 거는
마땅한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종부세는 재산세와는 약간 비슷하게 보이지만 성격이 달라요. 다르다? 이거는 국세고 네. 순부유세는 아니지만 일종의 이게 부유세입니다. 네. 일종의 부유세고 부유세라고 하는 거는 뭐 전반적인 우리가 인플레이션 오르지는 않았지만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은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산 시장에서는 사실 위너가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부과를 하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다만 이게 너무 빨리 늘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거 속도도 조절해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 정책적 판단의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를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제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게 그 부동산 종부세 그 부담이 뒤에 조금 말씀 더 드리겠지만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과세를 하고 대신 요 부동산 그 종부세 세수는 어떻게 쓰게 돼 있냐면은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에 교부하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하지 말고 지방에 교부하는 그 규모는 자연증분만 하고 나머지는 이 주택 그 부동산 상승으로 인해서 그 소외된 청년층이나 뭐 임대주택이나 이런 임대주택이나 이런 데 쓸 수 있게 세수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그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정부인데 시간이 다 됐네요. 짧게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당정 협의를 거쳐 가지고 사실은 뭐 그 당은 이런 결정을 했지만은 정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헌법이나 법률에 맞게 이렇게 아마 제안을 할 것이고 네.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은 좀 너무 강한 얘기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처리가 되더라도 예. 왜냐하면 그래요? 이게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과세를 하게 되면은 이게 납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이제 혼란을 겪게 되고 그럼 경우에 따라서 이게 헌법재판소도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명지대 우석진 교수였습니다.